어둠 속에서 한 여군 장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에 붕대를 감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죠. 그 앞에 선 3명의 최고의 장성들. 그들의 눈빛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바꾼 건 바로 한 명의 이등병이었어요. 가장 낮은 계급, 가장 작은 목소리. 그러나 그 용기는 거대한 침묵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의로 가득 차 보이죠. 권력 앞에 진실이 짓밟히고 정의는 침묵 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모든 어둠을 태울 수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2024년 늦가을 경기도 파주. 휴전선과 맞닿은 최전방 백마부대에 한 명의 신병이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이병,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저에게 군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책상 앞에서 컴퓨터만 만지던 제가 갑자기 총을 들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곳에 던져진 거죠. 입대 전날 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건네주신 편지를 가슴에 품고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위병소 앞에 서니 숨이 막혔어요. 철조망과 경계 초소,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령 소리.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새로 온 신병을 품평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막사로 향하는 길에 백기태 중사를 처음 봤습니다. 40대 중반, 거친 외모에 능글맞은 표정을 한 그가 옆 병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놈은 또 뭐야? 책상 물림 티가 풀풀 나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머리 쓰는 곳이 아니라 몸 쓰는 곳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할 텐데. 백기태 중사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킬킬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했지만 온몸이 위축되는 걸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찍힌 거구나 싶었죠. 막사에서 개인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병사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해 보였지만 저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딱딱하고 경직된 조직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부대의 위계질서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짬밥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모든 걸 지배했어요. 선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혹독한 질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부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헬기 한 대가 위병소 앞에 착륙한 거예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사 수석 졸업자가 온다더라. 여생부 최초 수석이라고 하던데. 진짜? 여기에?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저 역시 궁금해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차유진 소위였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당당했죠. 어깨를 쫙 펴고 시선은 곧바로 전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백마, 금일부로 3소대장으로 부임한 소위 차유진입니다.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여군 소대장이라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여기가 만만한 곳인 줄 아나 봐.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죠. 백기태 중사는 팔짱을 낀 채 차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정민 중위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고요. 모두가 차유진 소위의 당당함만 봤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 당당함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거든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살짝 굳어진 표정.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의 무게 말이에요. 낯선 이방인의 외로움. 저 역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유진 소위 역시 육사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여기선 그저 의심받고 경계받는 신참 소대장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막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소대장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이 딱딱한 군대라는 조직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백기태 중사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오정민 중위의 능글맞은 웃음도 뭔가 불길했고요. 과연 차유진 소위가 이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차유진 소위의 첫 근무가 시작된 건 부임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3소대 사무실에서 장비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소대 소속이어서 직접 지켜볼 수 있었죠. 차유진 소위는 사관학교에서 배운 최신 교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점검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면 점검 시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차유진 소위의 설명은 명료했어요. 하지만 백기태 중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더니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소대장님, 여긴 육사 강의실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책상에서 배운 이론 나불랭이는 고철 덩어리만도 못한 곳이란 말입니다. 실전에선 몸으로 때우는 게 더 확실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차유진 소위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때 오정민 중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백중사님도 참. 우리 차소위님 길을 죽이시면 어떡해요. 겉으로는 차유진을 감싸는 듯했지만 그 말투엔 교묘한 조롱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수석 졸업이신데 한 번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다만 여기 병사들이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오정민 중위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도끼를 저는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차유진 소위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병사들은 어정쩡하게 눈치만 살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등병 주제에 나서기엔 너무 위험했거든요. 백기태 중사는 짬밥을 무기 삼아 차유진의 권위를 짓밟으려 했어요. 15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자신의 경험이 갓 졸업한 소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민 중위는 더 교묘했어요. 친절한 가면 뒤에 비열함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보이지 않는 적개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차유진 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군 소대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남성적 자존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긴장 상황이 며칠 계속되던 중 통신대대 장비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후된 전술통신 시스템의 원인 모를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중요한 통신이 자꾸 끊어지고 데이터 전송도 불안정했죠. 백기태 중사는 짜증만 냈습니다. 아, 진짜 이런 고철 덩어리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원래 그런 거니까 껐다 켜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기계 고장은 손으로 때리면 나아.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소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차유진 소위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김희병, 자네 전자공학 전공이라고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도 집중됐어요. 자네가 보기에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백기태 중사가 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차유진 소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대를 읽었어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이 시스템은 15년 전 소프트웨어 기반이라서 최신 암호화 모듈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호환성 문제로 데이터 패킷이 손실되고 있어요. 차유진 소위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소스 코드 몇 군데를 수정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좋다. 한번 해보게. 차유진 소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자네를 믿는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지원하겠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제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거든요.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은 저를 그저 성적 좋은 학생 중 하나로만 봤는데 차유진 소위는 달랐어요. 백기태 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또 시작이네. 컴퓨터 좀 만져봤다고 전문가인 줄 아나. 하지만 차유진 소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번 기회를 줘보죠. 안 되면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을 새워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차유진 소위가 필요한 자료들을 구해줬고 다른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줬어요. 정말 믿고 맡겨주는 거였죠. 새벽 5시 드디어 문제를 찾았어요. 예상대로 구형 소프트웨어와 신형 하드웨어 간의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몇 줄의 코드를 수정하고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니 거짓말처럼 해결됐어요.
다음날 아침 시스템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오류가 완전히 사라지고 통신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어요. 다른 병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와, 진짜 고쳐졌네. 어떻게 한 거야? 백기태 중사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이라며 폄하했지만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정민 중위도 썩 좋지 않은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차유진 소위는 달랐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김희병에게 맡기겠다. 자네 같은 인재가 있어서 우리 소대가 든든하다. 계급장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진짜 리더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소대장만큼은 반드시 지켜드리고 싶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어요.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시기 어린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차유진 소위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그들의 질투는 깊어져만 갔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란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대대 전체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곧 다가올 혹한기 훈련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각 소대장들이 돌아가며 브리핑을 하는데 차유진 소위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에서는 다중 주파수 도약 방식을 예비망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차유진 소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화면에 펼쳐진 작전 계획도는 정말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단일 주파수 방식은 적의 전파 방해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다중 주파수 도약 방식을 사용하면 적이 하나의 주파수를 방해해도 즉시 다른 주파수로 전환할 수 있어요. 또한 각 분대별로 독립적인 백업 시스템을 운영해서 만일의 사태에도 지휘 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계속될수록 참석한 간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감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기존 훈련 방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거든요. 병사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혹한기 특성상 장비 고장률이 높아지는데 예비 장비와 응급 복구 키트를 각 조별로 배치해서 차유진 소위는 전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안전까지 꼼꼼히 고려한 완벽한 계획을 제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구나 싶었죠. 우와,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대대장이 감탄했어요. 역시 육사 수석답네. 이론과 실전을 모두 고려한 훌륭한 계획이다. 차소위, 이 계획대로 진행해보게. 기대가 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불쾌감을 전혀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기태 중사의 표정이 험악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죠. 15년 넘게 훈련을 담당해온 자신의 경험과 방식이 한순간에 구시대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을 거예요. 오정민 중위는 더 교묘했어요. 겉으로는 박수를 치며 축하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유진 소위의 계획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죠. 저들의 시기와 질투가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오정민 중위가 차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야, 우리 차소희님 밤새 공부만 하셨나 봐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말투에 묘한 독이 있었어요. 계획도 정말 대단하고요. 근데 훈련은 머리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어쩌나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혹한기 훈련이 만만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차유진 소위가 대답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이론이 완벽해도 실전에선 변수가 많으니까요. 오정민 중위의 목소리에 교묘한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두고 보자는 식이었죠. 백기태 중사는 차유진을 이글거리는 눈으로 쏘아보며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음모가 시작됐습니다. 우연히 부대 흡연구역을 지나다가 오정민 중위와 다른 간부들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야, 차소희 정말 대단하더라. 역시 육사 수석은 다르네. 다른 간부가 말하자 오정민 중위가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에이, 수석 졸업이 별겁니까? 이론만 빠삭하지 실전은 글쎄요. 원래 여자들이 윗사람한테 아양 떠는 건 잘하잖아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대장님한테 살살 웃으면서 꼬리치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표창도 받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간부가 수긍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오정민 중위의 교묘한 이간질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야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혹한기 훈련에서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 말이에요. 오정민 중위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를 재빨리 벗어났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들은 차유진 소위의 실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어요. 보이지 않는 독사의 이빨이 차유진 소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소문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럽게 듣던 사람들도 점점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차소희 정말 능력자긴 한데 좀 계산적인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남자 간부들한테는 유독 친절하더라. 역시 여자는 여자인가 봐. 이런 식의 뒷담화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무력한 제 자신에게 분노했습니다. 이등병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 밤 막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유진 소위를 향한 그들의 악의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1월 말 드디어 혹한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추위였어요. 차유진 소위의 혁신적인 계획이 드디어 실전에서 테스트받는 순간이었죠.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차유진 소위가 준비한 백업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병사들도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차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갔어요. 와, 이거 진짜 편하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소대장님 머리 정말 좋으신 것 같아. 병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는 점점 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며칠 안 됐잖아.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야. 백기태 중사가 음흉하게 중얼거렸어요. 셋째 날 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사단 전체의 주 통신망이 한순간에 마비됐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든 모니터가 꺼지고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각 부대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이었죠. 이게 뭐야, 통신대. 대대장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복구 못해. 어느 구역 담당이야. 간부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대규모 전파방해 공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이 소대를 담당한 오정민 중위는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거렸죠. 전파 방해가 너무 강력합니다. 역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주파수를 바꿔봐도 계속 방해가 들어와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부대의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적이 이때를 노려 공격해온다면 속수무책일 상황이었어요. 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훈련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실전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상부에 보고도 해야 하고 책임 문제도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차유진 소위의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지휘 통제실에 울려 퍼진 거였습니다. 대대장님, 3소대장 보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전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즉시 3소대가 운용 중인 예비 통신망으로 모든 채널을 전환하겠습니다. 저희 예비망은 주파수 도약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 적의 전파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분 안에 전 채널 정상화 가능합니다. 지휘 통제실이 숨을 죽였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3소대 통신 벙커에서 저는 차유진 소위의 지시에 따라 미친 듯이 손을 놀렸어요. 미리 준비해둔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주파수 도약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김희병, 채널 A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해. 네, 소대장님.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차유진 소위 역시 다른 장비들을 능숙하게 조작했어요. 주파수 도약 간격 0.1초로 설정. 암호화 키 업데이트 완료. 백업 안테나 가동.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차유진 소위는 저를 믿어줬고 저는 차유진 소위를 따라갔습니다. 정확히 2분 47초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다시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전기에서 들리던 잡음이 사라지고
각 부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1소대 정상 교신 확인. 2소대도 정상입니다. 4소대 문제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복구된 건가? 이렇게 빨리? 다른 간부들도 놀라워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몇 분 만에 완전히 해결된 거였거든요. 차유진 소위의 혁신적인 작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모두가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새로운 방식이 진짜 위기에서 부대를 구해낸 거였죠. 3소대 정말 대단하다. 차소희님 천재 아니에요?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차유진 소위를 믿었고 차유진 소위 역시 저를 믿어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대를 구했어요. 30분 후 대대장이 직접 통신 벙커로 달려왔어요. 그 뒤를 따라 다른 간부들도 우르르 몰려왔죠. 차소희, 정말 훌륭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둔 거야? 이번 일로 사단장 표창은 확실하다. 차유진 소위는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겸손했습니다.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김민준 이병이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대원들도 모두 훌륭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표정을 봤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끓어오르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특히 백기태 중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전현희. 정말로. 백기태 중사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정민 중위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에서 차유진 소위가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게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훈련 성공을 자축하는 회식 자리가 대대 간부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차유진 소위가 당연히 주인공이었어요. 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그녀에게 칭찬을 쏟아냈죠. 차소희 덕분에 우리 부대가 체면을 살렸다. 사단장님도 극찬하시더라고. 앞으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더 많이 부탁한다. 하지만 테이블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가 술잔을 기울이며 차유진 소위를 향해 이글거리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말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축하의 자리였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어요. 술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정민 중위가 술에 취한 척하며 차유진 소위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차소위님. 비틀거리며 차유진 소위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거예요? 차유진 소위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몸을 뒤로 빼려 했어요. 중위님, 술 좀 그만 드세요. 에이, 뭘 그러세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인데. 오정민 중위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교묘하게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혼자서 다 만드신 거예요? 혹시 누가 도와준 건 아니고요? 차유진 소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김민준 이병이 기술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김이병이. 오정민 중위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어요. 바로 그때 백기태 중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런 년이 소대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 보니까 군대 꼴 잘 돌아간다. 술에 완전히 취한 백기태 중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여우같이 윗대가리들한테 꼴이나 살살 치니까 표창장이나 받는 거 아니냐고. 이놈의 군대가 이래서 망하는 거야.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간부들이 당황하며 백기태 중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유진 소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중사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습니다. 백기태 중사가 비웃었어요. 사과, 뭘 사과해?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이 부대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내가 보기엔 딱 그래 보이는데? 그 자리는 축하의 자리가 아닌 차유진 소위를 향한 시기와 모욕이 폭발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낱 이등병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유진 소위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백중사님과 오중희님을 상관 모욕죄 민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교사 및 동조 행위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떨림을 느꼈어요. 차유진 소위도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런 모욕 앞에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훈련 마지막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유진 소위가 홀로 부대 외곽 예비 안테나 설치 지역으로 최종 점검을 하러 갔어요. 훈련이 끝나기 전에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그녀의 완벽주의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 밤 야간 탄약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홀로 서 있자니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밤 11시쯤 소변을 보러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부대 외곽을 지나게 됐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어둠보다 짙은 그림자가 차유진 소위를 덮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으아악! 차유진 소위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곧 거대한 손에 의해 막혔어요. 백기태 중사였습니다. 술에 취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2년이 감히 내가 15년 동안 쌓은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오늘 제대로 가르쳐주마. 차유진 소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백기태 중사가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백기태 중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완전히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포와 분노, 무력감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오정민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괴상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중사님, 정신 차리세요. 오정민 중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둘 다 군복 벗어야 합니다. 좀 멈춰야 해요. 백기태 중사가 헐떡이며 멈췄어요. 차유진 소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실족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장비 점검하다가 넘어진 거로요. 목격자는? 저 하나뿐이에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걸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공모를 모두 봤어요. 한 마리 짐승이 차유진 소위를 짓밟았지만 또 다른 악마는 그 짐승의 광기를 부추기고 방관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대한민국의 군복과 군인의 명예는 어둠 속으로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무력한 증인이었을 뿐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차유진 소위가 의무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모든 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군의관 대위와 중대장 문상철 대위가 병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 소위,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 없게 다녔나? 문상철 대위가 타이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간 작업 중 실족사고라고 보고서에 적어뒀다네. 다행히 오중이가 큰일은 면했지만 말이야. 차유진 소위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백중사가 저를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문상철 대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혹시 머리를 다쳐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오중이가 직접 목격한 상황인데. 오정민 중위가 나타나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소대장님,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어둠 속에서 장비를 점검하시다가 발을 헛디딘 것 같더라고요. 백중사님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계셨어요. 저희 같이 있었거든요. 완벽한 알리바이였어요.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문상철 대위가 차유진 소위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차 소위, 크게 만들지 말게. 나 곧 있으면 소령 진급 심사야. 내 앞길 막을 셈인가? 이런 일로 부대에 먹칠하고 싶지 않을 텐데.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이고 비겁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유진 소위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상부에 진실을 알리려 했죠. 하지만 조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어요. 오정민 중위의 거짓 증언과 문상철 대위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유진 소위가 상관무고라는 죄목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수물자 관리라는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간부 식당에서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가 차유진 소위를 조롱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봐라, 결국 꼴이 내렸잖아. 뭐 수석 졸업이 별거라고 설쳤나. 이제 제자리를 찾았네. 창고나 지키고 있으라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어요. 차유진 소위는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낡은 창고에 갇혔습니다. 한때 그토록 빛났던 별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병들어가는 차유진 소위를 보며 저는 매일 밤악몽에 시달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틈틈이 창고로 차유진 소위를 찾아갔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때 그토록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대장님, 괜찮으세요? 별일 없어, 김이병.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어요. 억지로 짜낸 미소였죠. 어느 날은 창고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차유진 소위를 발견했어요. 급히 의무대로 후송시켰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꾀병이라며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또 관심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여자들이 원래 그렇잖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차유진 소위의 책상 위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한 건 호기심에 펼쳐보니 그 안에는 차유진 소위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1월 15일 백중사의 노골적인 적대감, 오중이의 이중적 태도, 11월 20일 회식 자리에서의 모욕, 상관 모욕죄 고발 예정, 11월 25일 폭행 사건, 백중사가 나를, 오중이는 방관, 11월 26일 은폐 시도, 문대위의 협박.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폭행 사건의 진실과 은폐 과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유진 소위가 홀로 싸워온 고독하고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각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불씨를 저들의 썩어빠진 왕국을 불태울 거대한 불길로 만들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주먹을 꽉 쥐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야간 탄약고 경계 근무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가 흡연구역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중사님, 그날 일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오정민 중위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뭘 걱정해? 다 끝난 일인데. 백기태 중사가 담배를 빨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걷어찼나? 머리를 맞은 게 영 찜찜하긴 한데. 에이, 중사님 걱정 마세요. 오정민 중위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문대위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가 저인데 제가 입국 다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목격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들의 추악한 범죄 고백을 들은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막사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과 편지지를 꺼내 들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자 분노와 눈물을 눌러 담아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합동참모의장님께,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제 눈앞에서 벌어진 불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목격하고 듣고 기록한 모든 진실을 편지에 쏟아냈습니다. 백기태 중사의 무자비한 폭행, 오정민 중위의 비겁한 방관과 거짓 증언, 문상철 대위의 은폐 시도와 협박까지. 차유진 소위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차유진 소위는 단순히 뛰어난 장교가 아니라 이 부대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질투와 악의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저는 이등병에 불과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계급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 행동이 불러올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가 이 편지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 편지를 부대 우체통에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과연 이 작은 조약돌의 파동이 가장 높은 곳에 닿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가 자꾸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야, 김이병.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나? 백기태 중사가 불러 세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딱히 뭐 하는 건 없고? 아니요, 평상시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걸. 그즈음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10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이 평소와 같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합동참모의장님께라고 삐뚤빼뚤 손글씨로 적힌 봉투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손편지라니 호기심이 생겼죠.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기 시작한 차강혁 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첫 문단을 읽을 때는 단순한 불만 제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될수록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차유진 소위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의 동공이 확장됐어요. 차유진 소위는 단순히 뛰어난 장교가 아니라 차강혁 대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유진, 그건 자신의 막내 여동생 이름이었거든요. 편지를 끝까지 읽은 차강혁 대장의 얼굴이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군 참모총장과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최고 등급 비상통신을 연결해. 각하, 무슨 일이? 지금 당장. 차강혁 대장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10분 후 화상회의 시스템에 3명의 최고의 장성이 연결됐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차진혁 대장과 해군 작전사령관 차선혁 중장, 그리고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 차씨 삼형제, 대한민국 국방의 정점에 있는 세 사람이었어요. 형님, 무슨 급한 일이? 차진혁 대장이 물었지만 차강혁 대장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유진이가. 차강혁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막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들한테 맞아서 죽게 생겼다. 화면 속 두 동생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차선혁 중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강혁 대장이 편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폭행, 은폐, 거짓 증언, 협박까지. 모든 걸 들은 세 형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육군 자체 조사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진혁 대장이 날카롭게 분석했어요. 이미 한 달 넘게 은폐해온 상황이니까 증거인멸도 어느 정도 진행됐을 거고요. 그놈들 전부 군복을 벗길 게 아니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형님. 차선혁 중장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파주로 가겠습니다. 아니, 혼자 가지 않는다. 차강혁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같이 간다. 합동작전으로. 작전명은 천벌이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방부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어요. 3명의 최고의 장성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육해공군 헌병사령부와 수사기관이 긴급 소집됐어요. 합동특별감찰반이 편성되고 증거수집팀과 체포팀이 따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절대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 차강혁 대장이 지시했어요. 새벽 기습 작전으로 진행한다.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잠자던 3마리의 용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곧 폭풍이 되어 파주를 향했습니다. 한편 백마부대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별일 없을 것 같네. 오정민 중위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벌써 한 달 넘었는데 뭔 일이 있겠어. 백기태 중사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머지않아 천벌이 내려질 거라는 것을. 저는 그 무렵 계속 불안했어요.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혹시 편지가 도달하지 못했나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차유진 소위의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창고에서 혼자 지내면서 완전히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건가?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10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9시 정각. 갑자기 부대 상공에 지축을 흔드는 괴음이 울려 퍼졌어요.
헬리콥터 소리였는데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동시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일이지?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옹성거렸어요. 연병장 쪽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의 헌병과 수사관들이 완전 무장한 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가슴에 별이 달린 3명의 최고의 장성들이 서 있었어요. 저분들이 누구야? 별이 몇 개야? 대장급들 아니야?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정의의 심판자들이. 가장 앞에 선 장성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구사단 통신대대의 모든 지휘권은 합동특별감찰본부가 인수한다. 차강혁 대장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험이 넘쳤어요. 모든 장병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지금부터 특별수사가 시작된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헌병들이 재빠르게 부대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 손에는 체포 영장과 수사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백기태 중사, 오정민 중위, 문상철 대위. 이름이 불려지자마자 해당 인물들이 차례로 긴급 체포됐어요. 그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연병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기태 중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평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떨고 있었죠. 오정민 중위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 일입니까? 왜 저를? 입 닥치고 있어. 헌병이 호통을 쳤어요. 문상철 대위는 이미 모든 걸 직감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강혁 대장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어요. 차유진 소위는 어디에 있나? 지금 당장 모셔와라. 몇 분 후 창구에서 차유진 소위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당당했습니다. 3명의 장성이 차유진 소위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차강혁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들이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차유진 소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달 넘게 혼자 견뎌온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거였죠. 오빠. 그 모습을 보는 저의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헌병들이 백기태 중사 일당을 끌고 가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차유진 소위의 수첩, 의료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쓴 편지가 결정적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특별조사관들에게 불려갔어요. 김민준 이병, 자네가 편지를 쓴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자네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군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백기태 중사는 폭행, 오정민 중위는 은폐 미꺼짓 증언, 문상철 대위는 직권남용으로 각각 최고형을 선고받았어요. 대대장과 사단장도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됐습니다. 차유진 소위는 오빠들의 긴급 조치로 수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무자비한 폭행으로 왼쪽 눈의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였어요. 결국 명예롭게 전역하기로 했습니다. 병실에서 차유진 소위를 만났을 때 붕대를 감은 한쪽 눈으로 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김이병. 아니, 이제 김병장이네.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특별 진급됐거든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거야.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영혼을 구해준 영웅이야.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소대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소대장님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세요. 그 후 저는 모범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어요. 차유진 소위와 오빠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원으로 특채됐습니다. 차유진 소위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했어요. 작은 불씨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가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가끔 차유진 소위, 아니, 이제는 차유진 작가님과 만나요. 그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습니다. 폐허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가해자들은 죄값을 치렀고 피해자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작은 증인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했어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진실의 불씨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그 작은 불씨였고 차유진 소위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증명했어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불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곳에서 작은 불씨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불의로 가득 차 보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니까요.